자, 정약용의 수호제기 보겠습니다. 일단 갈래는 고전수필이에요. 항상 갈래부터 고전수필이고요. 원래 갈래는 기입니다. 이제 끝에 보시면 이제 수호제 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기가 원래는 갈래인데 현대문학에서는 이걸 그냥 고전수필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고 있어요. 갈래는 고전수필이고요. 수필이니까 사실을 서술하고 이걸 통해서 어떤 교훈 또는 깨달음을 주고자 합니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호제의 이름은 밑에 나와 있으니까 본문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수호제라는 것은 큰형님이 그 집에 붙인 이름이다. 그죠? 수호제는 옛날에는 그 집에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뭐 그 여러분 그 궁궐이나 이런 데 가보면 궁궐들도 그 어떤 건물마다 집을 지어 놓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집에서도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나는 처음에 의심하여 말하기를 수호제의 뜻이 안 나와 있네. 자, 수호제는 나를 지키는 집이란 뜻이에요. 나를 지키는 집. 그러니까 이 숫자가 지킬 숫자고요. 오자가 나오자입니다. 제자는 집이고요. 그래서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것은 큰형님이 그 집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의심한 거예요. 아니 왜 나를 지켜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나는 처음에 의심하여 말하기를 사물이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나보다 절실한 것이 없으니 비록 지키지 않은들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왜 나를 굳이 지킬 필요가 있냐? 뭐 내가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랬는데 내가 장기로 귀양 온 이후 귀양을 왔죠? 다음에 처지를 할 수 있어요. 자, 귀양 온 이후 홀로 지내며 잘 생각해 보았더니 하루는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잘 생각을 했어요. 네, 잘 생각을 했다. 사색 갑자기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다음과 같이 스스로 말하였습니다. 대체로 천하의 만물이란 모두 지킬 것이었고 갑자기 이제 입장이 바뀌었어요. 천하의 만물은 지킬 필요가 없다.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앞에서는 나를 뭐하러 지켜?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뀐 거죠. 자, 왜 천하의 만물을 지킬 필요가 없느냐?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자가 있는가? 밭은 지킬 것이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집은 지킬 것이 없다. 나의 정원에 꽃나무, 과실나무 등 여러 나무들을 뽑아갈 자가 있는가? 그 뿌리는 땅에 깊이 박혔다. 나의 책을 훔쳐 없애버릴 자가 있는가? 성현의 경전이 이 세상에 퍼져 물과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나의 옷과 식량을 도둑질하여 나를 군색하게 하겠는가? 천하의 실이 모두 내가 입을 옷이며 천하의 곡식이 모두 내가 먹을 양식이다. 도둑이 비록 훔쳐간다 하더라도 한두 개에 불과할 것이니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없앨 수 있겠는가?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앞부분만 보면 어차피 저걸 어떻게 훔쳐갈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 그런 뜻도 있겠지만 세상에 하나만 존재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옷과 식량을 도둑질해 가도 세상에 있는 옷과 식량을 다 없앨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어떻게든 구하면 되는 거야. 또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뭐 세상에 있는 양식을 다 없앨 수는 없잖아. 내가 어떻게든 하나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나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구할 수도 없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앞부분에 뭐 밭이나 집, 자 이거 체크 좀 할게요. 밭, 그 다음에 집, 그 다음에 꽃나무, 과실나무 이런 애들은 못 가져간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가져갈 거야 이걸. 근데 책이나 그 다음에 옷과 식량 이런 것들은 없앨 수 있겠죠. 가져갈 수 있겠죠.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갈 수는 없다. 세상에 단 하나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는 없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런즉 천하의 만물은 모두 지킬 것이 없다. 유독 이른바 나라는 것은 자 이렇게 따옴표가 돼 있는 작은 따옴표가 돼 있는 나와
작은 따옴표가 없는 나를 여러분이 구별하셔야 돼요. 작은 따옴표가 되어 있는 나는 이 글에서 본질적 자아를 의미하고요. 지금 요 밑에 보시면 요거 지금 따옴표가 없는 나가 있죠. 요런 나는 현상적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별이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 다. 그쵸? 근데 시험에는 이게 구별이 안 돼서 나올 수가 있어. 시험에서는 따옴표, 작은 따옴표 다 빼버리고요. 그냥 주는 거예요. 나. 똑같이 나라고 주는데 이걸 구별하는 문제를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구별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완전히 숙지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 이 부분에 나가 현상적 자, 이 부분에 나가 본질적 자다라는 걸 알고 시험에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나라는 것은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여 드나들매 일정한 법칙이 없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있어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으나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유도하면 떠나가고, 자, 체크 좀 합시다. 이익으로 유도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화가 겁을 주어도 떠나가며 심금을 울리는 고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새까만 눈썹에 흰 이빨을 한 말고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자, 그러니까 나를 잃게 되는 원인들이죠. 그죠? 나를 잃게 되는 원인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꼭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쉽게 나를 잃어버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단순호치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정확한 뜻은 좀 다릅니다. 정확한 뜻은 붉은 입술에 흰 이. 사실 이빨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빨은 짐승한테 쓰는 말이고요.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가 좀 헷갈린다 그러면 치아라고 하시든지. 예. 아무튼 붉은 입술과 흰 이라는 뜻이고 이건 미인을 의미해요. 네. 사자성어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그런데 한 번 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천하에서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나 같은 것이 없다. 어찌 실과 끈으로 매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제가 이거 잘 체크를 안 해드리는데 아직도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서리법이죠. 그쵸? 선생님 이거 서리법이 어디 쓰였어요? 뭐 이런 친구들 있어요. 서리법입니다. 서리법. 그 다음 보시죠. 나는 나 잘못 간직했다가 나를 본질적 자아를 한 번만 더 아이고 너 아니야. 한 번만 더 써드릴게요. 이게 본질적 자아입니다. 다운표 되어 있는 거. 본질적인 나를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죠. 어렸을 때 과거가 좋게 보여서 과거에 빠져들어간 것이 10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과거는 좋은 게 아니죠. 그죠? 결국 과거는 나를 잃게 만드는 것이에요. 부정입니다. 과거가 좋게 보여 과거에 빠져들어간 것이 10년이다. 다음 보시죠. 마침내 처지가 바뀌어 조정에 나아가 검은 사모에 비단 도포를 입고 미친듯이 대낮에 큰 길을 뛰어다녔는데 난 이 부분에 이 표현이 참 웃겨요. 그러니까 벼슬길에 나아가서 열심히 일을 했다 이런 의미예요. 이와 같이 12년을 하였다. 또 처지가 바뀌어 한강을 건너고 조령을 넘어 친척과 분묘를 벌이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에 달려와 뭐 했어요? 귀양을 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귀양을 와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때는 나도 자 이 나 본질적 자죠. 이거 잘 체크하세요. 이 나는 본질적 자입니다. 이때는 나도 땀이 흐르고 두려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나의 발뒤꿈치를 따라 함께 이곳에 되었다. 이 나는 현상적 자죠. 나는 나에게 말하기를 자네는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가?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끌려온 것인가? 아니면 해신이 부르는 것인가? 해신은 바다의 신이죠. 자네의 가정과 고향이 모두 초천에 있는데 이게 그 지금 읽는 거를 보시고 눈치를 채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의 책이랑 이 본문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게 해석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한문을 해석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가 다 한문은 아니에요. 전체가 다 한문은 아니지만 한문으로 쓰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한문으로 쓰인 부분들을 이제 해석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손해라고 돼 있는 지문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교과서에서 이걸 손해라고 돼 있다. 같은 의미예요. 그냥 그 고장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향이 모두 초천에 있는데 어찌 그 본 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뭐 이것도 서리법이죠. 끝끝내 나라는 것은 멍한 채로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을 몰랐다. 그 얼굴빛을 보니 마치 얽매인 곳이 있어 돌아가고자 하나 돌아가지 못하는 듯했다. 마침내 붙잡아서 함께 이곳에 머물렀다. 이때 나의 둘째 형님 좌랑공께서도 그의 나를 잃고, 여러분 이 나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둘째 형님의 본질적 자아죠. 그쵸?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이게 사실 글을 읽는 친구들이면 당연히 알 텐데 글을 그냥 안 읽는 친구들이 있어. 그냥 기계적으로 선생님들이 필기해준 거 받아줬고 그냥 안 해주면 넘어가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내용을 좀 파악을 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 둘째 형님의 본질적 자아예요. 그의 나를 잃고 나를 쫓아 남의 지방으로 왔는데, 이 나는 뭐예요? 둘째 형님의 현상적 자아죠. 그죠? 아 이거 정약용 아닙니다. 정약용 아니에요. 둘째 형님의 현상적 자아입니다. 역시 나를 붙잡아 함께 그곳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약용을 쫓아온 게 아니에요. 뭐 같은 곳으로 귀향을 보낼 리도 없고요. 그죠? 아니 얘네가 죄를 지은 애들인데 형제를 같은 곳으로 보내준다? 그럴 리가 없죠. 그리고 그곳에 머물렀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게 정약용을 쫓아온 거면 함께 이곳에 머물렀다라고 하겠죠. 그쵸? 둘째 형님의 현상적 자아입니다. 유독 나의 큰형님만이 그의 나를 잃지 않고, 이거는 큰형님의 본질적 자아죠. 큰형님의 본질적 자아. 그의 나를 잃지 않고 편안히 단정하게 수호제에 앉아 계시니, 그러니까 나의 큰형님은 나를, 본질적 자아, 본인의 본질적 자아를 잃지 않은 것이죠. 수호제에 앉아 계시니 어찌, 자 어찌 나왔죠. 또 이제 서리법이에요. 어찌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 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서리법이고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큰형님은 애초부터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자, 나를 지켜야 함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집 이름을 수호제라고 지은 거야. 이해돼요? 그 다음에 나오네요. 이것이 큰형님께서 그의 거실에 이름을 붙인 까닭일 것이다. 아시겠니? 그러니까 큰형님은 원래부터, 본디부터 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알고 계셨다. 이 얘기죠. 그래서 집 이름도 수호제라고 지은 것이겠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죠. 큰형님께서는 항상 말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태현이라고 자를 지어주셔서, 자는 성인 이름이에요. 성인이 되면 짓는 이름, 자라고 합니다.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죠. 본명이 있고, 근데 본명은 거의 부르지 않아요. 본명은 가족들이나 부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본명을 이렇게 뭐 밝힐 수는 있는데 잘 부르지 않고요. 보통 이제 부르는 건 호, 그 다음에 자, 이런 게 있죠. 호는 부를 때 쓰는 이름이고, 자는 성인이 되면 짓는 이름. 그래서 제일 안 친한 사람들은 호를 불러요. 조금 친한 사람들이 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본명을 부르기도 합니다. 자를 부르는 것도 일반적이고요. 자, 어쨌든 자를 지어주셔서 나는 오로지 나의 태연을 지키려고 하여 이것으로서 나의 거실에 이름을 붙인 것이다 하시지만, 이것은 핑계대는 말씀이다. 이게, 이 부분도 정말 각양각색으로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 이것은 핑계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 부분 것도 있고, 또 뭐라더라, 뭐 아무튼 좀 여러 가지, 한 3-4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이건 뭐냐면 겸손한 말씀이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 다음 보시면 맹자가, 자 맹자의 말을 나왔죠. 맹자의 말이 나왔죠. 인용입니다. 인용.
성현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킴은 무엇이 큰가? 몸을 지키는 것이 크다. 그러니까 이 몸이 바로 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나. 그 말씀이 진실하다. 드디어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을 써서 큰형님께 보이고 수호제의 기로 삼는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생각한 거, 이 말한 것이라는 게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이것을 썼다는 거예요. 써서 큰형님께 보이고 수호제의 기로 삼는다. 이거 뭐냐면 이 이야기 수호제기를 뭘 쓰는 거야? 수호제기를 쓰게 된 내력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이게 이제 글의 종류라는 거죠. 그래서 수호제라는 것에 기라는 겁니다. 이 기는 뭐 하는 거냐면 기록할 만한 것을 써두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교훈을 주거나 깨달음을 주거나 아니면 뭐 역사적인 가치가 있거나 이래서 이걸 좀 써놓을 만하다, 기록해둘 만하다, 후세에 남길 만하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써두는 것, 이것을 기라고 합니다. 자,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래는 또 쓰네. 고전수필이고, 그 다음에 기다, 기. 그 다음에 성격은 회상적이고요. 그 다음에 교훈적, 성찰적,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훈을 주고자 하고 성찰, 자신을 살펴보고 있죠.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 깨달은 바를 교훈으로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은 기승전결인데, 옛날 이 한문으로 쓰는 것들이 한시 특히 이런 것들이 그렇듯이 기승전결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특징, 표현상 특징. 첫 번째는 예시, 인용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인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찰을 통한 깨달음을 전달한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기승전결이라 그랬으니까 어디까지가 기고 어디까지가 승이고 어디까지가 전이고 어디가 결이냐, 어디부터가, 이걸 좀 따져봅시다. 일단은 처음에 이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기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일어날 기자예요. 일어날 기.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 뭐 이런 걸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를 기라고 보시면 돼요. 기. 수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다. 수호제라는 이름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승은 이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깨달음. 여기. 깨달음 얻었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나를 지켜야 돼? 라고 생각한 거. 그리고 나를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 여기까지가 승입니다. 승. 그래서 나를 지켜야 함을 깨달았다. 요게 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은 어디까지냐? 그 밑에 나와 어디냐? 어디지? 나와 이거 여기 잘라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전이에요. 이렇게 끊어볼까요? 여기까지가. 요 앞에까지가 이제 전입니다. 옆에 전. 그래서 회고, 나를 지키지 않은 그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고, 그 다음에 성찰
동안 반성, 깨달음 이런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유독 여기서부터 마지막까지가 결이 되겠습니다. 결. 왜 이래? 자, 컴퓨터가 멈춰가지고 결입니다. 결. 여기까지가 결이고요. 수호제를 쓰게 된 내력. 이렇게 끝.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